촉촉한 비결이나 또 이들의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실린 미국의 상위 0.1% 부자들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 무엇이 다르고 이들의 차별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7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앱으로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오늘 저희가 브리핑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자,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기념식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송 박사님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나서 기념식 일정으로 가장 처음 있는 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입니다. 특이한 거는 대통령과 뭐 몇몇 장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석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다르지 않나. 지금 가는 방편도 보도에 따르면은 특별 열차로 한꺼번에 간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실행이 될지는 내일 가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마음이 많이 숙연했었거든요.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은 5.18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5.18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는 좀 이따 저희가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5.18 기념식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 식순 중에 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익숙한 노래인데요. 그렇죠. 이 힘을 위한 행진곡이 참 파란이 많았어요. 그동안 처음에는 불려졌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권 이후에 식순에서 사라져서 사전 행사로 합창으로 그냥 갔다가 그다음에는 합창은 하는데 부르고 싶은 사람만 같이 따라 불러라. 또 이렇게 돼서 좀 논란의 한편에 있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떼창을 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서 내일 기념식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기념식 참석을 두고 통합 행보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편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그것을 고려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죠. 조 대표님. 네, 우선 앞서 이제 송문희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5.18 기념식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당과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기로 한 게 역사적으로는 좀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네. 다만 어떤 진정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말로 표현되는 거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포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형태로 상품을 구성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 문체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느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지난 선거 당시에 이제 어떤 한 그 장소에 방문을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많은 지탄과 비판이 이제 쏟아지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사과와 비슷한 굉장히 조롱성의 사과를 또 올려서 굉장히 그게 또 2차적으로 피해와 충격을 주었거든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선거나 그 이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선대위에 5.18 관련된 뭐 폄훼 망언들을 했던 위원들이 위촉이 되거나 좀 단상에 올라서 발언을 공적으로 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후에 논란이 됐을 때도 바로 이거에 대해서 해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더 올라가면은 뭐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더 이제 커지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뭐 5.18 뭐 광주에 방문을 한다, 뭐 5.18 기념비
민주주의나 이런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한다. 이런 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거를 현 시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발언이나 인적 구성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진정성이 아니라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호남을 비롯한 5.18 관련된 평화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징계 조치를 하거나 완전히 해임시키고 배제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치에 그러니까 5.18 사건, 그러니까 5.18 우리의 그 역사를 빼고서 정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빼고서는 정치를 잘했다는 거는 결국에 여러 가지 지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실은 어필을 좀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말의 구색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천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이곳에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난 정부를 좀 비판을 많이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뭐 이벤트, 기획력, 쇼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기획자가 없어서 우리가 선거에 참패했다고 했는데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에 이준석 이제 대표가 기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도 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끈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던 데에서 좀 긍정적 의미를 찾는다. 이런 유사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그야말로 기획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정말 당사자들과 또 유가족들과 이 유가족이 정말로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주에서 그 역사를 내 가족을 잃진 않았지만 친구를 잃고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그거를 구전으로 계속 들었던 분들 그리고 또 이 역사를 지켜보고 배워왔던 국민 모두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실현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대학생 단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 반대 행동에 함께해달라면서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위 여부, 이 진정성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는 사실 사후적으로 좀 평가가 그렇죠. 되겠지만 네. 이제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이벤트로 보인 부분이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기획이다, 이벤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저는 멋진 기획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취임사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35번을 하면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안 해서 조금 우려의 시선을 나왔었는데 네. 그다음 행보를 보면 첫 시정연설을 할 때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다 했어요.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 5.18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가자 하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보수 정당의 빚이 없습니다. 5.18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적인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왜곡하고 이거를 또 진영 논리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서로 평가를 했던 거는 그간의 어떤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어떤 정당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정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그런 의미에서 5.18이 갖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가치를 이번에야말로 정말 통합의 정신으로 한번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쳐진다면은 큰 물꼬를 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이요. 5.18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망언을 했습니다. 네.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2년 전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그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마음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진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대책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중요하죠. 지금 5.18 42년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한 제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또 행보가 결국은 계속되는 모습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두 분의 말씀이 아마 좀 국민들이 지켜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예고를 해드린 여야가 지금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지금 특별검사 추천을 했는데 이 중에 지금 한 명인 안미영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지금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 추천된 사람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분들이고 안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좀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였던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이 좀 어려움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원래는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군 법원에서 그렇죠. 최종적인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이 사건의 진상부터 시작해서 사후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의 최종 후보를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을 하는 방식,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었던 이임남 변호사와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동인의 이제 안미영 변호사가 2명이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만 유가족들과 군 인권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앞서 언급하신 안미영 변호사가 지금 현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변호사 사이트나 이런 데 법인의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만 보아도 실질적으로 성추행 이력이 있는 사람을 변호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 법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냈다라는 것을 홍보한 이력이 있다. 네, 그거는 이게 단순히 이해람 중사가 지금 성추행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차원의 논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검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로 사실은 판명이 났고 이후에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은폐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피해자 감수성을 중심으로 봐도 모자랄 만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장 선처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내고 그거를 공개적인 어떤 성과로서 홍보를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특검을 진두지휘하고 공명정대하게 유가족과 또 고인의 이제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시작점을 놓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될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우려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런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한 인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송 박사님. 전 그 군인권센터나 정의당이나 또 몇 분들이 이런 의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견 또 걱정의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이분의 이력을 봤어요. 안 변호사 이력을 봤더니 그 법무부 여성정책과장을 하고 또 중앙지검에서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중에도 아마 성범죄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자도 분명히 변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변호한 것만으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조금은 좁은 시각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 근데 문제는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된 게 이 법인이 공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런 거 뭐 승소 사례에다가 어떤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사례 갖고 기소유예했다. 사실 그 교대 쪽 지나가다 보면요 이런 게 많습니다. 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이 사안이 명백히 성추행 사건인데도 변호사를 잘 쓰면 이거 무혐의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분이 누가 되든 그 특검이 누가 되든 사실은 밝혀야 될 거는 뭐냐. 처음에 이 25명을 그 국방부가 해가지고 15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부실 초동 주사 그리고 지휘부 한 명도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검사 역할을 잘해본 사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누가 됐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공군에 대한 이제 성범죄 그 성은폐 이런 사건들을 네.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만 저는 좀 이번 기회에 특검이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군뿐만이 아니라 군 내에 만연되고 은폐된 어떤 성범죄 성추행 최근에 이런 몇 건들이 있었죠. 예, 그런 네. 것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지금 문제 많지 않습니까? 성비위 사건 이런 것 좀 제대로 한번 수사하는 그런 특검들을 발족한다면은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가해자를 변호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송 박사님. 저는 예. 이제 보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요. 보통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이 상대방을요 재판을 끌고 가서 무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는 1~2%도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만큼 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제로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또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는 그 1~2%의 무고, 즉 억울한 그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같이 가야 균형 잡힌 시각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이게 어떤 직무 윤리가 있고 직무상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네. 사실은 누구를 변호했느냐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예. 변호사를 평가할 때. 근데 다만 그 사람에게 공직을 맡기는 문제는 저는 좀 가치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공직을 맡겨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발언권을 줄 것인가, 예를 들면 선출직으로 할 것인가, 임명직으로 할 것인가와 좀 다르게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을 진두지휘하는 리더로서 이제 특검을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덧붙여서 보자면 이번에 이분이 좀 문제가 됐던 승소 사례가 이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했던 대학생을 변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것인데 네. 경찰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에는 주인 검사와 부장 검사를 직접 면담해서 선처를 요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정관예우를 활용해서 사실은 승소를 해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중사 이해람 중사 특검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런 그냥 너 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직급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계속해서 준다든지 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변호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심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유가족이 막 폭로하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망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영상까지 남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인의 가족들은 그거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과정에서 그랬었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승소 사례로 홍보를 했던 게 본인이 써서 올린 것이 아니고 로펌 차원에서 그랬겠죠. 올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승소 사례로 홍보가 됐다는 거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를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자기가 참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명의 후보 중에 1명을 아마 뽑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데 적합한 1명을 뽑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이제 검찰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따로 이제 부장검사나 면담해서 자기 사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특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검찰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검찰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그리고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숨을 고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